딜사이트와 함께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는 상법에서 이 다음의 항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불구하고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요. 또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단주. 자, 일주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처리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이런 단주 처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 또한, 자, 우리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야 되겠죠.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자본 감소의 방법에 따라서 주권 실효의 절차를 받습니다. 자,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주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정권거래소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타의 사유, 주식 소각 아닌 다른 사유 때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상장법이나 코스닥 시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법률도 이런 자기 주식의 취득이나 소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상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 회계 처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기업이 매입을 통해서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그 매입하는 가격, 즉 취득원가죠. 자기 주식 과목으로 해서 자본 조정해서 회계 처리. 즉 자기 주식을 하게 되면 자본 조정에 마이너스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차액을 자기 주식으로 해서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장부 금액보다 싸게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높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처분이익의 범위 내에서 먼저 상계 처리를 하고 나서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합니다.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매입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자, 매입할 때는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처분할 때는 15,000원 줬다는 5,000원만큼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돼서 자본잉여금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샀던 금액보다 싸게 팔았다. 그럼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자본조정 계정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 결손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익잉여금하고 상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렇게 남아있는 금액은 이익잉여금과 또는 결손금으로 정리가 되죠. 결손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상계하는 것이고요.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는 것은 자기 주식 처분하고 처분 손실하고 상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발생되는, 자, 그런데도 남아있다. 그런 거 다 상각하고 또는 상각되지 않는 남아있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에 자기 주식 처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계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자, 이걸 유상으로 취득해서,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자, 주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도 그 주식의 취득 가격하고 액면 금액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겠죠. 액면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경우는
감자 차익이 생깁니다. 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액면금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자 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계하고요. 만일에 상계되지 않는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 감자차손은 이익잉여금하고 또 상계를 해야 되겠죠. 처분해야 되겠죠. 만일에 이런 감자차손, 그렇게 처리하고도 남아있는 감자차손은 향후에 감자차익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상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기 주식보다도 들어오는 현금의 크기가 크겠죠. 현금이 더 많겠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현금이 발생하고요. 자기 주식, 자본조정에 있던 자기 주식을 없애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이 현금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본조정 금액, 자기 주식 얼마가 없어지고요. 또 자기 처분, 주식 처분 이익이 자본조정 항목에 생기게 됩니다. 자본잉여금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처분금액하고 장부금액을 비교했을 때 장부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즉, 자기 주식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처분이 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들어오는 현금이 주식보다, 자기 주식금보다 적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이 대변에 표시가 되고, 자산의 그 처분의 대가로 들어오는 현금이 차본에 표시됩니다. 자, 이때 기존에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는 액면금액 그리고 자기 주식을 취득한 금액이 있죠. 그래서 자본금은 액면금액대로 없애주면 됩니다. 차변에 그래서 자기 자본의 감소, 자본금이 없어지고요. 대변에 취득한 금액, 자기 주식의 취득 금액이 있겠죠. 취득 금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본금보다 자기 주식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감자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데 액면금액보다 취득원가가 많은 경우입니다. 자, 자기 주식 금액이 자본금보다 많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일단 자본조정으로서 없애주고요. 자본금에 자기 자본의 감소 발생하겠죠. 기존에 감자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감자초액을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를 감자차손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식은 처분하는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감자차손은 주식회사가 감자를 할 때 자본을 줄일 때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자기 주식을 소각하거나 이럴 때 액면가하고 취득가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본을 감소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이 우리 감자차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액면가를 낮추거나 주식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그 차익을 감자차익의 범위 내에서 먼저 상계 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감자차손은 자본조정 항목이고요.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 항목입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 결손일 때는 결손금 처리가 될 것이고 이익잉여금은 처분해야 하는 거다. 상각을 감자차손과 이익잉여금과 상각하겠죠. 향후에 발생되는 감자차익은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하게 됩니다. 감자차익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자차손으로 인식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입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IFRS 회계에서 나옵니다. 손익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고 자본을 구성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손익거래가 맞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요. 근데 단기 손익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자본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단기 손해에게는 포함이 되지 않고 제외되지만은 포괄 손익에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포괄 손익이 뭐냐 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의 투자, 주주의 분배, 자금의 분배가 아닌 거래나 회계 사건을 인해서 일정 기간에 발생된 순자산이 변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괄 손익을 보고하는 목적은 주주하고의 자본 거래를 제외하고 인식된 거래가 있겠죠. 또 기택 경제적 사건을 인해서 발생한 순자산이 변동이 되는 것을, 자, 우리가 손익거래나 자본거래로 인해서 자산이 변동을 하게, 늘거나 감소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손익거래는 우리가 영업손익이라든지 기타 단기손익으로 다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자, 자본거래도 아니면서 그런 손익거래를 하면서도 손익계산이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거죠. 이런 순자산의 변동 중 일부는 손익계산서에도 표시되지만 일부는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으로 구성 항목을 표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괄손익이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괄손익에 구성되는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다. 대부분이 평가손익입니다. 해외사업 환산손익이고요.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입니다. 평가손익, 환산손익도 어떻게 보면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해외에 있는 사업에 어떤 투자나 금액 어떤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금액들이 발생하는 게 해외 사업 환산손익이고요. 자, 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저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나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이 평가를 기말에 평가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 평가 금액이죠. 자, 이런 매도가능 평가 손익이나 파생상품,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나 해외 사업 환산손익 이런 거 이외에도 이런 걸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단기 포괄 손익 누계의 변동을 하되 그 금액이 만약 중요하다 하면은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이익잉여금이 많이 증가한 기업, 많은 금액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 구조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통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배당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유보시켜 놓은 자금이 이익잉여금이다. 우리가 이런 유보율 계산할 때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이익잉여금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기업이 만일에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하게 있는 경우라든지, 자, 그런 경우 기업이 이익이 날 경우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할 필요성이 있겠죠. 만약 이익이 났는데 이익을 적립하지 않고 만일에 주주들한테 전부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회사가 자산이 고갈되어서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위험, 영업자산의 위험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상승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업은 미래를 위해서 자산을 보존할, 유보시킬 이익금을 유보시켜서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단기에 내가 이익이 발생된 것, 정기에서 넘어온 것들, 그리고 단기에 어떤 처분 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그 처분액이 반영되지 않는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익잉여금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익준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익준비금입니다. 자, 이익준비금은 이익이 발생하면은, 자, 모든 돈을 배당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이익잉여금의 일부는 이익이 난 금액의 일부는 법적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유보를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배당의 10% 이상은 적립을 해야 되고요. 최고 자기자본금, 자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에 해당되는 자본금의 50%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익주민. 법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에다가 상법상 남겨야 되는 금액인 거죠. 자, 임의적립금은 채권자 계약이라든지 또는 기타 회사의 목적상 또는 정관의 규정에 있는 어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가능한 이익금에서 일부를 목적을 정해놓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목적 자금을 확장하기 위한 적립금, 사업 확장 적립금이 됐고요. 어떤 내가 부채가 있는 회사채가 있거나 대출금이 있는데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별도로 자금을 모아야 되겠다. 이게 감채 적립금입니다. 또는 배당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배당을 별도로 더하기 위해서 배당금을 별도로 적립을 해야 되겠다. 배당 적립금이죠. 그래서 이런 적립금 목적을 정해놓고 기업이 모아가는 자금이 임의적립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익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에다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남는 돈이죠. 남는 돈.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즉 이익잉여금을 어떠한 항목으로 처분하자, 정리하자, 적립하자, 이익준비하자 이렇게 하기 전에 금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반대는 결손이나 미처리 결손금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반대가 미처리 결손금이 되는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반대말이 미처리 결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단기순이익을 플러스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마이너스하고 기타 자본금으로 전입금을 빼고 나서 자본조정을 빼게 되면 상각을 빼게 되면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표시하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1년 동안 영업한 이익잉여금이 있겠죠. 그리고 정기에서 넘어온 미처리된 이미 정기에서 넘어온 미처리 이익잉여금이 있겠죠. 이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변동이 되었다,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개념의 보고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결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은 주주총회의 정결사항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 배당금을 어떻게 주고 적립금을 어떻게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일에 재무제표에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는 배당금, 일반 기업 회계 중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은 재무제표에 계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임의적립금, 이익을 합한 가액에다가 이익잉여금 처분을 차감해서 차기에 또 넘어가겠죠. 정리되지 않는 어떤 주주총회에서 적립하고 배당하고 이렇게 남는 돈이 있겠죠. 그게 차기에 이월되는 미처분 이익여금 이렇게 해서 산출되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정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정기로부터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회계정책의 어떤 변경으로 해서 누적된 효과, 정기의 개정 처리가 잘못된 오류가 된 수정 손익이 있겠죠. 자, 중간 배당액, 단기 순이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온 금액이 이런 지금의 단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단기 중에 지급한 중간 배당금, 중간 배당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에서 차감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결산이 끝나고 주주총회도 다 끝났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1회계 기간인데 이 1회계 기간 동안에 결산 내용, 정기 말에 결산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보통 2,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이익요금을 결의하게 됩니다. 근데 확정이 되면서, 확정되면서 우리가 정식 배당, 그 단기에, 그 전년도에 결산금을 배당하라 합니다. 근데 중간 배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자, 6월 말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죠. 우리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분기 배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 금액은 결국 정기에 작년도 말에 생긴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번 기에 배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중간 배당이라는 것은 올해 발생한, 그러니까 6월 말, 만약에 6월 말에 중간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자금은 내년도에 배당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체에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것이지 확정되지 않는 이익을 가지고 배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금도 이미 전년도에 발생한 이익금을 가지고,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이익을 내부적으로 유보하기 위해서 연구나 인력개발, 여러 가지 아까 감차적립금이라든지 배당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임의로 적립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달성이 되면, 자, 금액을 정해놓겠죠. 대부분 얼마를 정해놓고 모으게 되는데, 자, 이게 목적이, 이게 다 모였어요. 그러면은, 자, 또 그 용도가 폐기될 수도 있겠죠. 용도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았지만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 우리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입액은 미처분 이익여금에 다시 가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원칙적으로 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의 환입액을 포함합니다. 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 법정적립금이죠. 그죠? 법정적립금이 예를 들어서 금액을 초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그게 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환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환입도 기본적으로 임의적립금을 다른 항목으로 이입을 시키게 되고 그게 단기말 미처분 이익여금에 증가시키는 항목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액은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또 배당금, 임의적립금 이런 설정액을 구분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기본적으로 이익준비금에 들어가죠. 아까 상법상에서 우리는 10분의 1, 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0분의 1을 적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금전배당,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자,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0억이 났는데, 자, 이익금의 일부, 50억을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50억의 배당금이 현금으로 배당한다고 그러면은 그 5억, 10분의 1은 5억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배당한다고 그러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현금 배당, 즉 금전적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은 관계없고요. 자, 그래서 이 이익준비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2분의 1, 50%까지만 적립할 수 있고요. 물론 초과해서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의적립금으로 보십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가 자기 자본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 곱한 자본금이 10억이다 하면 10억인데 50%면은 5억이 되겠죠. 5억만큼 만일에 이 이익준비금이 다 쌓였어요. 근데 7억을 적립했어요.
그러면은 5억은 이익준비금으로 보고 나머지 이익은 임의적립금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적으로 초과되는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걸 임의적립금으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준비금을 상법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자 보호 사상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익준비금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밑에 나와 있네요. 현재 자본금이 100원이고 이익준비금이 10원이다 그러면은 현금 배당을 50원 하게 되면은 이익준비금은 5원은 최소 적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에서 상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상각 시에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은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상각을 한다는 거죠. 상한 주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단기 손해액의 사항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의 수정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해당 과목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되고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아주 미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을 경우는 기타의 처분액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익잉여금의 또 하나 가장 우리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배당이죠. 배당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현금을 배당할 수도 있고 주식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배당은 기본적으로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합니다.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주식 배당은 자, 액면금액을 발행 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을 해서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업을 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주한테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당건설이자의 과목으로 해서 자본조정의 별도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중에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을 가지고 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배당금은 단기에 처분할 배당액을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으로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배당 결의는 주주총회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중간 배당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 1회 결산기를 정하고 있는 회사는 영업연도 1회에 한해서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일정한 날을 정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정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법상의 중간 배당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이익준비금 한다는 것 제가 10분의 1 이상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중간 배당은 기본적으로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는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과거 배당으로 확정되어 미지급된 금액, 중간 배당에 따른 이익준비금 이런 것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자, 이익잉여 처분은 우리가 배당금을 통해서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에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2024년도인데요. 2024년도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간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작년에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하더라도 올해는 배당 가능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중간 배당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 중간 배당을 했다고 하면은 그 해당 이사회에 배상 책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당금의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할 때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결의만 하는 것이지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어떻게 배당을 하겠다 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을 줄여주고 자, 결의한 금액만큼을 주주들한테 현금으로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이 미지급 배당이 되고 만약에 주식으로 주게 되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준금액에서 일부 전입을 시키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 이제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일정 금액 우리가 현금 배당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을 다시 이익준비금으로 결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주주들한테 배당금이 지급되면은 그만큼의 지급되는 만큼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이 지불되고, 즉 자산에 감사 대변에 현금이 발생되고요. 자, 미지급 배당금만큼이 없어지겠죠. 주식으로 교부할 경우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차변에 없어지고 자본금이 실제 늘어나게 됩니다. 주식 배당금은 주식으로 교부됐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여기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를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2024년 12월 말에 어떤 회사의 K회사, 주식회사 K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자본 내역이 있습니다. 자본금 1억, 자본금 1,000만 원, 이익잉여금이 2억 300만 원입니다. 그 이익잉여금은 기존의 이익준비금, 인력개발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배당 평균적립금, 이 세 가지는 임의적립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이익잉여금이 2억 300이 있는 거죠. 근데 자, 1년을 영업한 결과 자, 현금 배당금 1,000만 원하고 주식 배당금 500만 원을 실시를 하기로 했고요. 자, 결의 주주총회에서. 그리고 이미 사업 확장 적립금. 자, 위에 3,000만 원 있죠. 그죠?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단기에 다시 환입을 시키도록 할 거예요. 확장 적립금 3,000만 원인데 다시 추가로 4,000만 원만큼 설정하기로 했고요. 1,000만 원 더 늘리기로 했네요. 그죠? 배당 평균 적립금을 자, 700만 원 있는 거를 1,000만 원으로 다시 늘리는 거예요. 300만 원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1년 동안 당기 순이익이 추가로 1억이 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 회계 처리를 변경하면서 재고 자산이 100만 원이 증가하고 회계 정책 변경의 누적 효과가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주총회는 2025년 2월 1일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익잉여 처분계산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앞에 우리가 봤던 정기로부터 넘어왔던 금액 1억 미처분 이익잉여금 1억 2,100만 원 있었죠. 그죠? 1억 2,100만 원을 자, 사업확장 적립금 1,000만 원, 이익잉여금을 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아까 4,000만 원, 1,000만 원 배당금, 주식 배당금 각각 해서 결국 남는 돈 미처분 정기로 다음 기로 넘어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6,500만 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에서 2025년 2월 날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결손을 보존하는 적립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적립금. 자, 이런 명칭들은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목적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잉여금으로 이입하는데도 제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금액이나 과목을 회사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남는 것이 결국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 결손이 발생해도 정기에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차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음 기에 다음 기에서 보면은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변동사항을 우리 회계 처리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확정되면은 단기 순이익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겠죠. 결국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만큼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에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익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익잉여금만큼 자, 임의적립금을 가지고 이익잉여금을 다시 바꿨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다양한 임의적립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의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적립금을 이익잉여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분,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 계산서, 처분 계산서에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익준비금, 뭐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의 임의적립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남는 이익잉여금이 차기에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익잉여금을 처분되는 만큼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익준비금, 적립금 이런 것들을 적립하는 만큼의 단기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다른 것이 반대되는 게 결손금 처리계산서. 이익이 났다고 그러면은 이익을 처분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손금이 있는 것은 결손금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2월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했던 내용들을 표시한 것이 결손금 처리계산서입니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 그런 이익의 합계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자,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해서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의 누적액을 기록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은, 즉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투자한 자금이 감소한 것이죠. 손해를 본 것이죠. 그래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않고 별도의 과목과, 자, 그래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 놔두고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내가 영업을 통해서 발생한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하고 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을 구분을 해서 회계정보를 유용성을 좀 늘리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손익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이 나타났을 때 우선적으로 상계하게 됩니다.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고 이익이 났다고 해서 자, 결손금 먼저 정리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배당을 할 수 있겠지만 결손금을 상계하지 않고 그 남는 이익금을 배당으로서 주주한테 사유에 유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결손금을 다 정리하고 남는 돈이 있어야 주주한테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손금이 발생되면 잉여금이 있으면 잉여금이 있는 한 결손금을 먼저 처리하고, 그래서 이 사용제한이 엄격하지 않는 항목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손금은 임의적립금을 이입시키고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순서를 해야 됩니다. 이 순서는 만일에 이 순서를 어겼다고 하면은,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런 회계 처리는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감자차손도 결손금 처리 이 순수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중에서 자기 주식 처분의 이익을 먼저 정리하고 남은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손금은 임의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을 차례대로 결손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감의 변동입니다. 자, 자본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가하거나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자본이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손익거래죠. 자, 영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발생할 때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또 주주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는 정자를 하거나 또는 뭐 아까 배당을 통해서 자본이 또 감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본거래나 또는 손익거래 중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은 자본의 변동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자본변동표입니다. 또한 유형자산에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은 기타 포괄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배당, 무상증자, 전환우선주의 전환이라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의 상각 등은 자본의 변동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자본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을 보시면 자본이 증가하는 요인은 첫 번째가 당기순이익이죠.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거,
신주의 선거부 자체가 신주의 선거를 행사하는 경우, 자산 재평가이익,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는 경우,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수정, 즉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경우, 증가되는 경우고요. 반대되는 경우는 감소가 됩니다. 즉 자본의 감소에는 단기 순손실, 현금 배당, 유상감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되는 경우, 자산 재평가 손실,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수정, 즉 감소가 일어나는 경우죠. 이렇게 해서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증가는 가장 많은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죠. 자본 증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주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죠. 이 유상증자는 주식의 발행 가액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액면 발행 또는 할증 발행, 할인 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유상증자가 실시돼서 이 주금납, 즉 자금이 들어와야 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앞서도 많이 봤지만은 액면 발행하면은 자본금만큼 액면가하고 들어오는 돈이 똑같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증가되는 현금 예금하고 자본금이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할증 발행하면은 우리가 자본금 액면 발행한 금액보다 현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 차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액면 발행보다 낮게, 액면가보다 낮게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본금보다 재무상태표에 계리되는 자본금보다 적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즉 할인 발행 차금, 차액만큼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 배당하고 무상증자는 자본의 총액에는 영향이 없죠. 주식 수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자본 내에서 과목이 바뀌는 거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줄어드는 대신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죠.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분할하는, 주식을 쪼개는 금액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질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의 지분은 자본 전체의 금액인데, 자, 금액은 변하지 않고 주식의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분할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 내의 변동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자,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 압력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정자는 우리가 무상증자하고 주식 배당을 비교해 보면은 결의는 무상증자는 이사의 결의사항입니다. 하지만 주식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배당은 자, 주식을 더 받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내가 그 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하고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합니다. 투자자는. 무상증자는 실질적으로 주식 분할, 주식을 쪼개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처리는 자본금이 증가돼도 이를 자산의 증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배당은 이익 배당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물론 새로 발행한 주식을 이익 배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무상증자하고 주식 배당의 재원은 뭐냐면 자본금을 보면은 자본잉여금이나 자본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익잉여금은 자, 우리가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무상증자의 주식수는 법정 정적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은 임의적립금, 배당 평균 적립금으로 주식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K는 주식 발행 초과금 중에서 1억 원과 이익 준비금 2억 원을 자본으로 적립하기로 결의를 하고 주식을 교부를 한 거죠. 그래서 자본잉여금만큼, 자본잉 1억이죠. 1억이 주식 발행 초과금, 즉 자본잉여금이 감소하고 대변에 자본금 1억이 증가합니다. 자본의 증가.
차변의 자본의 감소, 즉 자본잉여금이라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감소하고 대변에 다시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이익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준비금이라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즉 자본이 감소하고 대변에 다시 똑같은 자본의 증가인 자본금이 이익이 증가합니다. 같은 항목 자본 내에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본의 감소입니다. 감자는 채권자의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감자는 상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자는 찬성 주주수가 출석 주주수가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 되고요.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결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공고, 개별 통지해야 되고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감자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수준이 아니면 거의 일어나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가 결손보전이나 자본에 전입해야 되고요. 유상감자 시에는 주주에게 환급되는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많으면 차익만큼 감자 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감자 차손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 차손을 자본잉여금에서 감소시키도록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 기준에서는 감자 차손을 일단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한 이후에 결손금 처리 선수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감소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유상감자, 무상감자가 있겠죠. 유상감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의 지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산과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무상감자는 현금이 지급이 없이 자본금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 차익으로 모두 대체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자, 이상 자본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